자, 오늘은 25장으로 넘어옵니다. 지난 23장, 24장은 주요 경제 지표였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즉 경제가 뭐냐? 그러면 그때 경제를 의미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지표로 이야기하면 어떤 지표냐라는 이야기죠. 그럴 때 일반적으로 국가 경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럼 한 나라 국가 경제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소위 GDP다 라는 이야기죠. GDP. 그리고 그 GDP라는 것은 결국은 그 한 나라의 일정 기간, 보통 1년 동안의 총 생산액입니다. 생산액을 나타내고, 그런데 이제 그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제를 나타내는 첫 번째 지표가 GDP다. GDP고 그 나라의 한 생산액이다. 라는데 이제 그 값을 이용할 때 그렇다 그러면 그걸 이용해 가지고 나라 간에 비교해서 GDP에 따라서 경제력을 비교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GDP는 일반적으로 국가의 경제력을 판단하는 좋은 지표이면서 그 다음에 현재 경제 상태를 판단하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또한 GDP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게 생산액이면서 또한 그 나라 국민들의 총 받는 소득입니다. 소득. 국민과 기업과 국가가 받는 총 소득인 셈이고, 또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지출액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쓸 수 있는 것은 총 그 나라에서 만든 양 정도만큼만 쓸 수 있습니다. 지출액. 그래서 생산액이며 소득이며 지출액인 GDP. 그게 경제를 대표하는 지표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표가 이제 동시간에 국가 간의 비교, 지역 간의 비교에서는 이제 굉장히 유용한데, 시간이 다를 때 이제 그 지표를 가지고 비교할 때는 조금 문제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간이 달라지면 그때는 물건 가격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그걸 반영한 것이 실질 GDP라는 개념이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시간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바뀌어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물가에 대해 가지고 걱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룬 것이 지난장 생계비의 측정이라는 24장 내용입니다. 즉 물가 지수죠. 그러니까 어떤 경제 상태를 볼 때 총량으로 보기도 하고, 양으로 봐서 양이 충분하냐를 보기도 하고, 그러나 양을 명목 지수로만, 값으로만 본다 그러면 거기에는 물가 상승에 따른 거품이 껴있기 때문에 그걸 제거하고 난 뒤에 실질 양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 있고, 그 거품 부분이 바로 물가 상승률이죠. 그래서 그 거품 부분을 지수로 만드는 것이 사실은 물가 지수입니다. 물가지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두 개를 분리해 가지고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두 지표가 어떤 것이냐를 다룬 것이 지난 두 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장을 이야기하면 굉장히 경제학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제 더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주요 경제 지표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가장 경제학에서 중요한 경제 지표를 다룬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경제학에서 더 중요한 지표가 뭐냐라고 하면 흔히 이제 고용이 중요하지 않느냐 뒤에 나오겠지만 라고 합니다. 물론 고용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생산보다는 고용이 더 중요할 수도 있죠. 왜 생산이냐? 고용을 더 많이,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생산이 충분히 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고용은 나중에 따로 하지만 따로 주요 지표 두 개는 포함 안 시키는 이유가, 고용이라는 것은 주로 뭔가 하면 생산하고 비례합니다. 생산량이 늘어나면 고용이 늘어나고 생산량이 줄어들면 고용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서 같이 설명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배웠던 두 가지 경제지표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 25장은 생산과 성장입니다. 이 생산이라는 것은 지금 이야기했던 GDP, 그거죠. GDP로 측정되는 생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시간적으로, 동태적으로 GDP를 변화를 본다 그러면,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물가에 따라 가지고 거품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왜곡 부분이죠. 그 왜곡을 뺀 것이 사실은 실질 GDP입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실질 GDP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 실질 GDP, 실질 생산이 계속
빠르게 늘어나면 그걸 성장한다고 합니다. 자, 누가 잘 살고 누가 못 사느냐? 누가 뭐 세계적으로 봐서 어떤 나라는 부국이고 어떤 나라는 빈국입니다. 왜 그래 됐느냐? 뭐 태초에 아주 옛날에는 인간이 다 비슷했습니다. 그게 뭐 100년, 200년이 아니라 몇천 년 전에는. 어쨌든 그 오랫동안 긴 시간 동안에 성장이 쌓여가지고 현재의 빈부격차가 나는 겁니다. 성장이 쌓여가지고 현재 빈부격차가 나는 거죠. 어떤 나라는 실제적으로 이제 사실은 국가 단위에 있어가지고 이런 빈부의 차를 논하게 된 것도 먼 과거는 아닙니다. 사실은 국가란 개념이 생긴 것도 한 200년, 200~300년 밖에 안 됩니다. 국가란 개념도.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국가의 경제를 이야기하게 된 것도 산업혁명 이후의 이야기지, 산업혁명 이전까지는 이런, 현재 가면 경제력, 경제력이 국가 국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그전에는 없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현재와 같이 된 것은 얼마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산업혁명 이후에 한 200~300년 동안에 걸쳐가지고 나라별로, 국가별로 성장해가지고, 성장이 쌓여가지고, 현재 어떤 나라는 부자 나라가 됐고, 어떤 나라는 가난한 나라가 됐다. 물론 이제 어떤 나라는 짧은 기간에 빨리 성장한 나라도 있고, 어떤 나라는 거의 부자 나라에서 가난한 나라로 다시 뭔가 하면 후퇴한 나라도 있습니다. 즉, 왜, 어떻게 경제가 성장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부자가 되느냐? 그렇게 어떻게 이 생산이 늘어나느냐? 어떻게 부자가 됐느냐? 그건 생산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생산이 더 늘어나게 되느냐를 다루는 것이 이 장의 내용입니다. 즉, 경제에 관심을 가지는 가장 큰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서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나라가 부유하게 되는지. 이런 부분이 크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봅시다. 아까 빈부를 이야기할 때, 개인적으로 빈부를 이야기할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것이 1인당 실질 GDP입니다. 사실은 1인당 GDP를 이야기할 때는 실질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같은 해의 데이터를 다루는 거죠. 같은 해 여러 나라 간의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다 명목 데이터를 한다고 해가지고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단위는 같은 통화로 바꿔가지고 우리 통상적으로 달러로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3만 불이다. 미국이 6만 불이다. 중국이 1만 불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 아니고 명목으로 해도 관계없습니다. 어쨌든 1인당 GDP, 이게 나라에 따라 생활 수준의 차이를 나타내는, 빈부의 차이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빈부의 격차를 우리가 확인하는데 사용하는 가장 빈번한 지표입니다. 즉, 이걸 보면 나라에 따라서 생활 수준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차이가 많이 났느냐? 성장률의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렇다. 성장률이라는 것은 1인당 실질 GDP가 매년 얼마나 빠른 속도로 증가했는지로 측정됩니다. 그냥 1인당을 하든 그냥 실질 GDP를 하든 어쨌든 실질 GDP 증가율이 성장률입니다. 물론 이제 인구 변화가 큰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실질 GDP하고 1인당 실질 GDP가 다 차이가 나겠지만 대부분 나라들의 인구 증가율은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합니다. 자, 국가 간 성장률이 다르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난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지금의 빈부격차도 그와 같은 성장률 차이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다. 자, 어느 정도냐라고 보면 지금 1900년대 또는 1990년대, 70년대, 1890, 1870년대 이게 이제 메디슨 데이터라는 게 있는데 그 데이터에서 나온 건데 아주 과거 데이터죠. 과거 데이터. 그래서 기본은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는 1970년대 데이터, 이 나라는 70년대하고 보통 1900년대부터 해가지고 지금 매년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연간으로 해가지고 그 나라 GDP를 데이터와
그다음에 과거는 사실은 좀 추정을 하는 거죠. 추정을 해가지고 데이터 셋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처음 개시 연도, 제일 왼쪽에 있는 연도죠. 요 연도 1인당 GDP, 실질 GDP하고 그 다음에 2017년의 1인당 실질 GDP. 실질할 때의 기준은 2017년 불변 가격 기준. 그 2017년 가격으로 해가지고 계산된 값들입니다. 값들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양해 GDP를 계산한 뒤에 이 사이의 증가율에다가 이 기간으로 나누면 연평균 성장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셋에서 우리가 연평균 성장률을 이용해 가지고 전 세계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을, 이 데이터셋에 있는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을 쭉 나열을 해봤습니다. 제일 위의 나라가 중국이네요. 그러니까 연평균 한 2.6% 성장했다. 두 번째가 일본, 연평균 2.6%. 여기 2.64, 2.60. 세 번째 브라질 2.5%. 네 번째 멕시코, 인도네시아, 독일, 캐나다, 인도, 아르헨티나, 미국 이렇게 쭉 나옵니다. 뭐 이게 사실은 뭐 순서대로 다 있는 건 아니라 이제 뭐 일부 국가만 빼가지고 지금 나열했죠. 자, 여기서 뭐 여러분들이 좀 섭섭한 것은 왜 우리나라가 없냐? 그런데 이 우리나라가 이 데이터셋에 빠진 이유는 데이터가 짧습니다. 너무 짧아서 빠졌습니다. 너무 짧은 것이, 우리나라는 데이터가 있는 것이 1960년, 63년부터 있습니다. 63년 이전에는, 1960년 이전에는 데이터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제도 뭐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죠. 1950년대는 우리나라 경제는 거의 뭐 없었다. 뭐 그런 정도로 극단적으로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없는데, 실제 이제 데이터 있는 기간만 따져본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아주 중국보다 더 위에 있죠. 더 성장률이 높습니다. 높은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빠졌고,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데이터셋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 현재 1인당 GDP 나라마다 차이가 크죠. 여기서 본다 그러면 제일 낮은 나라는 방글라데시고 제일 높은 나라는 미국이죠. 6만 불. 뭐 아까 6만 불 그랬죠. 그게 6만 불입니다. 6만 불이고 여기는 1타. 4,000불에서 6만 불 그러면 거의 한 15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이야기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나라별로 현재 1인당 GDP 차이가 많다. 격차가 많다. 그 이야기는 빈부차가 심하다라는 것이고, 왜 그러냐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이것으로 설명하죠. 그 사이에 성장률의 차이가 심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높은 나라는 뭐 이 총 기간, 그러니까 100년 넘는 기간 동안에 한 2% 이상을 성장했고, 낮은 나라는 뭐 1%대다라는 거죠. 1%하고 2%가 뭐가 대수냐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하고 2%가 뭐가 대수냐. 그런데 그게 뭐 1년, 2년, 뭐 5년, 10년 정도라면 별 대수가 아닙니다. 별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100년이 되면 이런 엄청난 차이를 낸다라는 이야기죠. 100년이 되면 엄청난 차이를 낸다. 그렇죠? 뭐 제일 극단적인 경우가 뭐 미국하고 방글라데시였지만 15배가 났죠. 사실은 100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차이가 안 났습니다. 700, 4천, 6배 차이가 난 거죠. 6배 차이가 났는데 15배 차이로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6배 차이가 15배 차이로 벌어졌죠. 그러니까 사실은 성장률이 1.78%, 1.48%, 0.3% 차이가 밖에 안 납니다. 0.3%, 0.3% 차이가 밖에 안 나는데 그 0.3%의 차이가 100년 정도 되고 나니까 배의 차이가 나버린 겁니다. 배. 하나는 더블이 돼버린 거죠. 하나는 가만히 있고, 아니면 하나는 절반이 됐다는 얘기죠. 배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장률의 차이고, 긴 기간 평균을 보면 별로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 같이 보이지만 그 조그마지 그 차이 자체가 오랜 기간 되면 큰 숫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특히 이거는 이제 복리로 다 계산되는 셈이죠. 성장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것 때문에 현재 이런 식의 큰 차이가 났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이게 이제 성장률이 뭐 현재 지금 현황이고, 현재 빈부가 이렇게 격차가 심한 것이고, 그것은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뭐 전 세계적으로 뭐 각 나라 내에서도 빈익빈 부익부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죠. 그러니까 분배 구조가 굉장히 악화되고 있다.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고 있다. 소득 격차가 너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요즘 많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산 가격이 많이 오른다 그러면 소득차보다는 자산차가 더 심합니다. 재산은 있고 없고가 소득은 뭔가 하면 소득도 차이가 나지만 소득 차이보다는 재산 차이가 너무 더 나고 보유량을 보면 그럴 때 재산 가격이 오르면 자산 가격이 오르면 그 격차는 훨씬 더 심해집니다. 그게 지금 이제 세계적인 빈부격차인데 그 빈부격차가 한 나라 내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간의 빈부격차도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국가 간에 현재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죠. 우리나라에서 상위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5%가 우리나라 뭐 재산의 뭔가 뭐 90%를 가지고 있다. 뭐 80%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아니면 상위 뭔가 하면 10%의 소득이 우리나라 전체 소득의 뭔가 하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절반이다. 60%다. 뭐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빈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는 별 문제가 오히려 그건 덜 심한 나라입니다. 현재 세계 국가적으로 보면 전 세계 국가가 한 200개가 좀 넘습니다. 200개가 좀 넘는데 상위 한 15개 나라가 전 세계 GDP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15개 나라. 10%가 안 되는 나라들이 200개 나라 중에서 상위 15개 나라가 전 세계 GDP의 90% 정도를 차지한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소득의 GDP라는 것이 소득이죠. 재산도 아니고 소득의 90%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현재 국가 간의 빈부도 굉장히 큰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그거는 이제 자산 가격 문제가 아니라 그건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날로 심해지고 있다는 거죠. 뭐 조금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그냥 시계를 삐 돌리면 옛날에 다 가능했습니다. 인류가 뭔가 하면 인류가 못 살 때는 대부분 다 가능했죠. 뭐 너무 뒤로 가서 뭔가 뭐 원시 시대 가면 당연히 가능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 인류라는 것이 인류가 소위 빈곤에서 벗어난 게 얼마 안 됩니다. 빈곤에서 못 벗어나기 때문에 멜더스 인구론이 나왔고 사람이 많아가지고 식량이 떨어져가 다 굶어 죽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예언과 걱정까지 하게 된 겁니다. 인류가 식량이 이제 먹고 살기에 대부분 나라들이 일부는 아니지만 먹고 살기에 이렇게 넘치게 된 것도 사실은 100년 이내입니다. 100년 전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어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1960년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보릿고개로 굶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풍요롭게 된 지가 얼마 안 된다는 이야기죠. 얼마 안 된다는 것이고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그 사이에 현재 여전히 그런 식으로 빈곤에 빠져 있는 나라들이 많죠. 아프리카에. 많이 있다는 것은 그 사이에 최근에 경제 성장에서 차이가 많이 나면서 국가 간의 빈부가 굉장히 심해졌다. 빈부 기차가 심해졌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현재 이제 상태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왜 그래 됐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계속 더 부유해질 수도 있고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속도에서 안 떨어질 것이냐, 뭐 그런 차원에서도 그 원인을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렇다 그러면 자, 어떻게 하면 잘 사냐? 그러니까 1인당 GDP가 크면, 물론 이제 그걸 이제 실질료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거 가지고 성장률을 계산하기 때문에 실질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인당 실질 GDP. 물론 이제 동기간에 비교할 때는 그냥 명목도 관계없지만, 어쨌든 1인당 GDP가 많을수록 잘 사는 나라다. 라는 이야기죠. 부자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1인당 GDP가 많냐? 어떻게 하면 생산성이 높으면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생산성. 생산성이라는 것은 노동 투입량 한 단위당 재화와 서비스의 산출량입니다. 생산성. 즉
빈부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생산성에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생산성. 결국은 이제 1인당 GDP라는 것은 1인당 생산된 양입니다. 1인당. 그러니까 GDP가 뭔가 하면 그 나라에서 총 생산된 양이죠. 그걸 인구로 나누면 결국은 1인당 총 생산된 양입니다. 1인당 소득이기도 하고 1인당 지출이기도 하고 1인당 생산량입니다. 그래서 1인당 생산량이 많은 나라가 더 부자 나라고 그러면 더 부자가 되는 거죠. 그 1인당 생산되는 양이 바로 사실은 생산성입니다. 생산성인데 기술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게 한계 생산성인데 그 다음에 1인당 GDP는 평균 생산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평균 생산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좀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 기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경제학에서 가장 많이 가정하는 컵더글라스 함수, CRS 함수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개념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즉 1인당 GDP가 많다는 것은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 그 이야기는 노동 투입량 한 단위당 재화와 서비스를 많이 생산한다. 그 나라 인구 한 명당 생산량이 많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생산성을 측정할 때 시간당 측정한 게 납니다. 1시간 일해서 얼마를 만들어내냐. 아니면 1인당 GDP라는 것은 1년 동안 일해가지고 얼마를 만들어내냐라는 이야기죠. 그 나라 평균적으로 한 국민이 1인당 얼마 만들어내냐. 뭐 이런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노동 투입량 한 단위당 재화와 서비스의 산출량, 생산성입니다. 생산성이 높을수록 결국은 더 잘 산다. 그렇죠? 그 이야기는 결국은 소득이 많다, 더 부자다, 소득이 많다는 것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소득이라는 것은 결국은 생산량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나라에서 만든 것 가지고 다 나눈 것이 소득인 거죠. 그러니까 많이 만들면 많이 소득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생산 과정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많이 만들면 많이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소득이 많으면 소득이 또 많이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득이라는 것이 결국은 생산성이다. 1인당 GDP는 생산성이다. 또 이제 뭐 하나 여기 용어에 대해 가지고 좀 설명하면 사실은 여기서 그냥 생산성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는 관로가 붙어가 앞에 노동 생산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생산성은 투입 요소, 여기서는 노동 투입당 그랬는데 노동이 아니라 다른 요소도 관계없습니다. 투입 요소 한 단위당 생산되는 액을 생산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노동 한 단위 투입당 노동 생산성이 나오고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겠지만 다음에 나오지만 자본도 있습니다. 생산 과정에서. 자본 한 단위 투입당 생산되는 생산성도 우리 계산합니다. 그걸 자본 생산성이라고 하죠. 아니면 토지 생산성을 따지도 합니다. 토지 뭐 1에이크당 생산성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토지 아니면 1제곱미터당 생산성이 얼마냐. 뭐 농업에서는 또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 식으로 생산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양한 생산 요소에 따라 가지고 다 생산성을 우리가 계산하고 활용을 합니다. 활용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관행이 앞에다가 어떤 토지 생산성, 자본 생산성이라는 용어를 안 붙인다 그러면 그 생산성은 그냥 노동 생산성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이 관행입니다. 그래서 신문에서 보통 뭐 우리나라 생산성이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떨어진다라고 이제 기자들이 글을 썼다 그러면 그때는 다른 게 아니고 노동 생산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노동 생산성. 이것도 노동 생산성. 그래서 노동 한 단위 투입당 생산된 양의 생산성입니다. 즉, 이게 바로 빈부를 결정하는 값이다. 즉, 생산성은 왜 중요한가? 생활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죠. 생산된 양이 결국 소득이기 때문에 그 생산성 자체가 바로 소득입니다. 이게 이제 국가의 빈부를 결정하는 값인 거죠. 그리고 생산성의 증가율이 생활 수준의 상승률을 결정한다. 이게 왜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느냐? 결국 과거에부터 이게 증가율이 쭉 쌓여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쭉 과거에부터 이 성장해서 지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 경제의 소득은 산출량으로 왔다는 거죠. 결국 만든 것을 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이 결국은 빈부 아니면 소득 수준 아니면 생활 수준 아니면 현재 성장세를 표현하는 값이기 때문에 생산성이 가장 중요한 변수구나 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생산성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어떤 요인이 한 나라의 생산성을 결정하느냐라는 거죠. 생산성을 결정하느냐. 결국은 생산량을 결정하는 겁니다. 어떤 요인에 따라서 한 나라가 많이 생산하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 나라 GDP가 크냐라는 거죠. 어떤 요인에 따라서. 자,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 GDP, 생산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생산 함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경제학에서 우리가 이제 수학을 조금씩 도입을 하죠. 수요공급 곡선 그래프도 사실은 이제 수학에서의 XY 그래프인 셈이죠. 그걸 통해 가지고 말로 모호하게 설명되어 있는 관계를 아주 눈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왜 수학을 쓰느냐? 좀 모호한 것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학을 쓰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생산을 우리가 설명할 때 생산 함수로 설명합니다. 뭐 슬라이드 났지만 교재에 나와 있죠. 생산 함수 F. 우리가 함수라 그러면 F 함수죠. 그죠? F하고 그다음 괄호 치고 괄호 안에 뭔가 하면 그 값을 결정하는 그 독립 변수를 X라는 값을 집어넣죠. 그죠? X를 집어넣으면 그게 F라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 Y라는 값이 나오는 거죠. 그 Y가 우리가 말하는 생산량이다 라는 거죠. 생산량이고, 그러면 그 Y라는 생산량은 어떤 투입 요소 X들이 있고, 거기에다가 뭔가 하면 F라는 생산 함수를 통해 가지고 계산된 값이다 라는 거죠. Y는 2X다. 그러면 Y는 2X다. 그러면 X가 1이면 Y는 2고, X가 2면 Y는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Y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궁금했다. 우리가 뭔가 하면 생산성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궁금했다. 그거는 X에 따라 결정된다. X를 배로 늘리면 Y가 4배로 늘어나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관계로 이야기했을 때, 그 X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이런 값이다. 이런. X 부분에 들어가 있는 그 Y를 설명하는 변수들. 즉, 우리나라, 각 나라의 생산량을 결정하는 변수들이 주로 이거다. 물적 자본, 인적 자본, 자연 자원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1년 동안의 GDP가 2천조 원이다. 2천조 원어치의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걸 어떻게 만들었느냐? 생산함수 개념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공장, 아니면 가게, 아니면 뭐 우리나라 인프라를 포함한 모든 자본이 있습니다. 자본.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본이라고 그러죠. 기계, 설비, 뭐 아니면 이 상표권, 특허권 그런 것도 다 무형의 자본도 포함한 거죠. 그걸 가지고 거기에 있는 상태에서 거기다 인적 자본, 그게 물적 자본이죠. 지금 이야기하는 그 자본이 물적 자본입니다.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 사람이 우리나라 전 국민 5천만, 뭐 5,200만이 다 일하진 않았죠. 그 중에서 뭐 학생들도 있고 빼고 나면 사실은 근로자들은 뭐 3,500만 정도 됩니다. 3,500만 사람들이 일을 해가지고 나온 것이 우리나라 GDP 2천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생산 과정을 본다 그러면 물적 자본, 뭐 제일 대표적인 것은 뭐 기계 같은 그런 물적 자본이지만 이제 더 넓게 볼 수 있죠. 그런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을 투입해 가지고 나온 결과가 뭔가 뭐 생산량이다. 물론 여기다 이제 조금 더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요 세 번째 요소로는 자연자원을 집어넣습니다. 자연자원. 뭐 굳이 이야기한다 그러면 투입 과정에서 원자재가 들어갔죠. 그래서 그걸 자연자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수력을 이용해 가지고 전기를 발전시켜 가지고 전기를 사용했다. 뭐 그것도 자연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우리나라에 있는 자원을 사용해 가지고 만들었다. 뭐 그런 것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집어넣어 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옛날에는 특히 이제 농업 같은 경우에는 이거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했지만 요즘 산업에서는 이게 부분이 옛날보다 많이 줄었죠. 줄었지만 어쨌든 뭐 굳이 이야기한다 그러면 옛날식으로 본다 그러면 이까지 집어넣을 수 있죠. 이걸 집어넣어가지고, 이걸 때려 넣어가지고 나온 결과라는 건데, 그 나온이라는 것이 그냥 물적 자본 더하기 인적 자본으로 나온 게 아니고, 두 개가 믹스돼가 나온 거죠. 그 믹스의 비율의 효율성에 따라 가지고 생산량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기계하고 똑같은 사람이 일했는데, 어떤 나라는 뭐 10이 나왔고, 어떤 나라는 15가 나옵니다. 왜 그 차이가 나왔느냐? 기술 지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술 지식.
그 기술 지식이라는 것이 아까 말한 F라는 생산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Y는 2X 그랬죠. Y는 2X라고 그러면, 뭐, Y는 X제곱이 아니라 Y는 예를 들어서 2X라고 합시다. 2X라고 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X가 어떤 나라는 Y는 X고 어떤 나라는 Y는 2X다. Y는 X라는 나라는 하나 집어넣으면 하나가 나온 나라고, Y는 2X는 하나 집어넣으면 둘이 나온 나라죠. Y는 X보다 Y는 2X가 2배 생산성이 높은 나라입니다. 2배 생산성이 높은 나라죠. 왜 생산성이 높냐? 2배 기술 지식이 더 높은 나라입니다. 기술 지식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어쨌든 그런 여기다가 투입 요소들이 있고, 그게 뭔가 하면 기술 지식이란 우리가 생산 함수에 들어가서 나온 양이 소위 GDP가 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투입 요소당, 특히 이제 1인당 근로자 1시간 또는 1인당 투입대가 나온 양을 이야기하는 생산성은 결국은 이것들에 의해 가지고 다 결정되는 겁니다. 이 차이라는 이야기죠. 생산성을 결정되는 것은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과 자연 자원과 기술 지식입니다. 이게 생산성을 결정하는 거죠. 나라별로 어떤 나라가 부자고 어떤 나라가 강한 나라냐? 결국은 이거다라는 이야기죠. 이 투입 요소와 생산 기술의 차이에 따라 가지고 빈부의 차이가 난다. 자, 좀 더 이제 좀 설명합시다. 첫 번째가 물적 자본이었죠. 설명했지만 제어와 서비스 생산에 투입되는 장비와 건축물, 기계와 공장, 뭐 가장 이제 그 첫 번째로 이야기한 것이 그런 겁니다. 장비와 건축물이라는 것이 기계와 공장이죠. 그런데 이제 그게 사실은 다는 아닙니다. 거기다가 더 하는 것이 더 넓게 봐야 되는 거죠. 그 기계와 공장뿐만 아니라 그 나라, 그 국가의 인프라까지 다 포함해야 되는 거죠. 만들면 그 물건을 가지고 수송해서 파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도로가 필요합니다. 도로가 얼마나 잘 되어 있냐? 도로가 잘 되어 있는 나라일수록 뭔가 수송 비용이 떨어지는 거죠. 그럴수록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공장 내의 생산성도 있지만 결국은 판매 가격이 결정되는 판매까지 본다 그러면 공장 밖의 생산성도 다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공장 내의 물적 자본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물적 자본, 인프라, 그러니까 통신, 교통, 뭐 아니면 뭐 더 나아가지고 그 나라의 뭐 법률, 제도, 관행, 아니면 도덕 체계, 투명도, 아니면 뭐 그런 것까지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 거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다 바뀝니다. 그런 거에 따라 그런 게 비효율적인 나라일수록 가격이 다 더 비싸집니다. 뇌물을 주려고 그러면, 기업이 뇌물을 바쳐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기업이 파는 물건에 뇌물값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소위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보이는 물적 자본, 그 다음에 국가 전체의 물적 자본, 그 다음에 무형의 물적 자본. 그건 역사와 도덕과 법률 체계, 국가 시스템, 행정 서비스 효율성, 이런 것들까지 다 끌어모은 것을 우리가 물적 자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적 자본. 이런 것들 따라서 나라의 빈부가 결정되는 거죠. 생산성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인적 자본이라고 하죠. 이걸 이제 단순히 1인당 사람 수로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차이가 나는 게 사람 수를 늘리면,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가지고 생산성이 차이가 나느냐? 사람 수로는 생산성이 차이가 안 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배로 늘렸다. 그러면 생산량은 배로 늘어나겠죠? 배로 늘어나겠다 그러면 1인당 생산량은 어떻게 되냐? 똑같아요. 1인당 생산량은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 투입하는 단순 물리적인 시간은 차이가 없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에 따라 결정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은 1인당으로 따져 본다 그러면, 아니, 인당 생산량을 본다 그러면, 1인당 생산량을 본다 그러면, 그거는 인구 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인구가 많다고 해가 늘어나는 거 아니죠. 인구가 많다고 해가 GDP는 늘어나지만 1인당 GDP는 안 늘어나죠. 왜냐하면 GDP에다가 인구 수를 나눈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인적 자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이 근로한 일은 뭐냐? 이거는 근로자들의 교육과 훈련, 경험을 통해서 습득하는 지식과 기술을 인적 자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시간 일했는데 그 일의
품질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1시간 일해가지고 나도 평균보다 생산성이 높은 셈입니다. 월급을 평균보다 더 많이 받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런 수업을 하면서 일을 해가지고 월급을 받습니다. 내가 만드는 부가가치가 있겠죠. 그러나 내가 1시간 해가지고 얼마나 기여를 해봐야, 예를 들어서 돌아가셨지만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1시간 일해가지고 1시간 머리 써가지고 나온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뭔가 하면 세계 이 기술의 방향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PC라는 것을 처음 만든 사람이고,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을 처음 만든 사람이고, 어쨌든 대단한 사람입니다. 소위 말하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새로 만든 사람이 그런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일하는 것은, 물론 그 사람은 자기는 인건비는 1년에 1달러밖에 안 받았어요. 물론 이제 그것보다 뭔가 하면 주식 가격이 올라가지고 아니면 스탁 옵션으로 훨씬 더 많이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받죠. 자기는 월급이 별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인 것이고 훨씬 더 많이 버는 거죠. 월급을 비교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내 1시간의 월급하고 스티브 잡스의 1시간의 월급하고 비교하면 몇십만 배, 몇백만 배 차이가 날 겁니다. 그 차이가 뭐냐? 휴먼 캐피탈이라는 거죠. 물론 교육은 내가 더 많이 받았어요. 그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은 대학교 1학년 한 학기 중퇴입니다. 한 학기 중퇴인데도 그게 타고난 건지 후천적인 노력인지 몰라도 어쨌든 엄청난 아이디어와 그 다음에 실행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뭔가 하면 진짜 세계 경제를, 전 세계를 바꾸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죠. 즉 차이가 나는 것은 많은 경우 물론 이제 일반 사람들은 뭔가 하면 이런 경우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월급이 다 다르다. 흔히 이야기하죠. 고졸 얼마, 대졸 얼마, 그 다음에 박사는 얼마, 그렇죠. 왜 그렇게 나누느냐? 이 차이 때문에 나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차이 때문에. 근로자들이 교육과 훈련, 경험을 통해 가지고 습득한 지식과 기술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고졸이다 그래도 예를 들어 가지고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한 5년만 지나고 나면 대졸보다 월급이 더 많아집니다. 대졸 초임보다 월급이 더 많아지죠. 그건 왜냐? 회사에서도 5년 일하니까 대학교 4년 다닌 것보다 훨씬 더 훈련과 경험이 더 많이 쌓인 거죠. 그만큼 그래서 기여를 하니까 회사에서 월급을 더 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인적 자본이라고 합니다. 근로자들이 교육, 훈련, 경험을 통해 가지고 습득된 지식과 기술, 그 다음에 타고난 머리의 차이, 그런 것도 있겠죠.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차이, 그런 것들이 이제 인적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1시간 일했다가 똑같은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물적인 시간도 중요하죠. 그래서 시간은 집어넣습니다. 아니면 사람 수는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실은 두 군데 들어가는 거죠. 그냥 단순히 사람 수나 시간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인적 자본이라는 부분으로 들어가는 두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특히 선진국이 될수록 이 인적 자본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 선진국이 됩니다. 왜 더 교육을 받으라고 하느냐? 교육을 받으면 그만큼 더 많이 알면 더 생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학적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성이 높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교육에 딱 비례하지는 않죠. 사람마다 뭔가 하면 교육을 더 받아가지고 더 망가지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봐가지고는 더 생산성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교육을 더 많이 받더라. 그 다음에 이제 학교 교육가 안 되니까 회사 내에서의 훈련, 아니면 회사 내에서의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현장에서의 경험, 그런 차원에서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사수한테 조수가 되어오는 거죠. 어떤 회사를 들어가도 뭔가 하면 다 위에 사람한테 처음에는 이제 좀 듣기 싫은 소리 듣고 들으면서도 배웁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배우면 나중에 도움이 되니까요. 도움이 된다는 것이 바로 이 경험과 지식과 기술이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쌓인 것을 우리가 인적 자본이라고 합니다. 인적 자본. 여기에 따라 가지고 생산량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아까 말한 자연자원이었죠. 이건 토지, 강, 광물 등 자연에 의해서 제공되는 생산 요소. 모든 생산 과정에서 물은 다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거야 뭐 국내에 있는 우리나라에는 물을 쓰죠. 뭐 그런 것들이 당연한 자연 자원이죠. 물도 필요하고 땅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떤 데서는 뭐 원자재가 이 광물 같은 원자재가 필요하죠. 이런 생산 요소입니다. 이게 이제 싸고 많이 있으면 생산량이 더 많은 나라가 될 수 있겠죠. 뭐 산유기란 것은 뭐 대부분 땅은 별로 없더라도 땅속에 기름이 많더라. 광물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걸 뭐 직접 이 기름을 뽑아가지고 직접 팔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제를 해서 팔기도 하고, 그런 게 이제 GDP를 만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 투입 요소가 있는데 투입 요소는 그냥 양으로 들어가고 그걸 묶는 기술인 거죠. 그 묶는 뭐가 있다. 그걸 묶어가지고 양으로 만들어내는 최종물로 만들어내는 것이 기술 지식이다라는 겁니다. 기술 지식. 이걸 만들어낸 것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한 사회 이해다. 이것을 묶어내서 만들어내는 것을 기술 지식이라고 합니다. 기술 지식이라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인적 자본 속에도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차이라는 것은 그거죠. 인적 자본은 뭔가 별개 투입 요소로 들어간 것이고, 이 기술 지식이라는 것은 세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네 개든 투입 요소를 다 묶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다. 묶어서 만들어내는 것을 기술 지식이라는 거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걸로서 묶어가지고 나오는 것이 바로 GDP다. 즉 생산성은 이런 것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즉 어떤 나라가 잘 살고 어떤 나라가 못 사느냐에 대해 가지고 결국은 그 차이는 결국은 1인당 생산성이 되더라. 1인당 GDP로 그 값을 보는데 1인당 실질 GDP는 사실은 1인당 생산성이더라. 그러면 1인당 생산성이라는 것은 어떤 값에 의해 결정되느냐 그러면 물적 자본, 인적 자본, 자연 자원, 기술 지식에 따라 결정되더라. 그래서 그 네 요소가 뭔가 하면 양이 많아지고 품질이 좋아지면 더 잘 사는 나라가 되더라. 라는 것이 이제 성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게 성장을 결정하는 요인이다. 자, 그러면 물적 자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장한다. 그래서 소위 우리가 자본주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본이 많을수록, 자본이 많다는 이야기죠. 물적 자본이 많다는 것은 자본이 많다는 겁니다. 자본주의라는 용어는 사실은 이게 이 현 시스템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한 용어는, 창조된 용어는 아닙니다. 산업혁명 이후의 그 경제를 비판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만든 용어가 자본주의죠. 그러니까 그때의 자본주의라는 것은 자본가들에 의해서 망가지는 시스템이다라는 개념에서 그런 용어를 만들었지만, 물론 이제 그런 이제 예상은 지금 다 틀렸죠. 틀린 걸로 나타나 버렸는데, 그러나 자본이 중요하다는 것은 정확하게 잘 봤죠. 자본이 중요하다. 결국은 물적 자본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자본이 많을수록 결국은 성장을 많이 한다는 거죠. 자본이 많을수록. 자본이 많다는 것은 결국은 더 좋은 기계를 써서 생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좋은 효율적이라는 것은 결국은 저비용, 품질에 비해서 낮은 비용이죠. 그러면 더 효율적이고 좋은 인프라입니다. 비싼 것이 좋은 인프라가 아니라 가성비가 높은 것이 좋은 인프라입니다. 가성비가 높으면서 좋은 거죠. 그런 인프라죠. 그런 것들도 다 물적 자본에 들은 겁니다. 그것이 좋을수록 한 나라의 생산성은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자본이 중요하다. 그래서 자본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다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흔히 가보면 그렇죠.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뭐냐. 선진국 가보면 뭐 길도 잘 돼 있고, 인프라도 잘 돼 있고, 공장에 들어가면 깨끗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착착착 잘 돌아가죠. 그런데 이제 개도국의 나라 가보면 길도 잘 안 돼 있고, 뭐 이 항만도 잘 안 돼 있고, 공항도 잘 안 돼 있고, 뭐 차도 뭐 찌그덕찌그덕 되어 있고, 공장에 가보면 공장도 사람들은 버글버글한데 뭔가 하면 다 뭐 우왕좌왕하고 있고, 공기도 나쁘고, 뭐 그렇죠. 그 차이가 뭔가 하면 다 이 물적 자본의 차이더라는 겁니다. 물적 자본. 그래서 이게 중요. 인적 자본. 그렇기 때문에 뭐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육도 많이 받아야 되고,
기간수도 필요하지고 많이 받아야 되고 지금은 이제 길이로 봐가 충분히 많이 받습니다. 이제는 이제 교육의 질의 문제죠. 질을 이제 충분히 높은 교육의 질을 받아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이제 아까 스티브 잡스 예를 들었지만 요즘 인적 자본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공공교육 가지고는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튀어나오는 새로 나오는 기술의 방향을 본다 그러면 뭐 대학교 정도까지 공공교육 가지고 해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이제 특별한 뭐 기술 개발의 기술 뭐 이런 것들 이런 교육이 또 필요하죠. 어쨌든 이런 인적 자본. 자연 자원, 그 다음에 기술 지식, 이걸 묶는 기술 지식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생산성과 빈부를 결정하는 요인이다라는데 세 번째 이야기는 이 자연 자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합시다. 자연 자원이 또 중요한 생산 요소죠. 그렇기 때문에 자원이 많은 나라는 부자가 될 것이다. 자연 자원이 많고 풍부한 나라는 뭐 그런 차원에서 더 잘 살 것이다. 뭐 그 대표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산유국,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산유국이죠. 산유국. 그래서 1인당 GDP를 본다 그러면 세계 1등을 종종 이제 카타르나 아랍에미레이트가 세계 1등을 합니다. 아랍에미레이트. 뭐 산유국이라서 그렇다. 물론 이제 그 오일머니 가지고 지금 뭐 도시도 크게 만들고 뭐 그런 이제 그 이후의 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의 사업과 별로 돈은 못 벌고 있고 여전히 버는 돈은 대부분 기름 팔아서 버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근데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국가 간 빈부, 국민소득 순서를 따질 때 산유국은 빼고 이야기합니다. 빼고 이야기하는 게 그 등수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등수로는 1등 하지만 가보면 그 나라 사람들이 잘 사냐 그러면 잘 못 살아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뭐 옛날 이 전통적인 사람들은 사막에서 이 텐트 생활을 하고 있고 국가에서 뭔가 하면 아파트를 지어줘도 들어서 안 산대요. 아파트를 지어줘도 아파트에다가 뭐 염소나 아니면 낙타를 집어넣어 버리고 자기는 밖에 사막에서 살고 물론 이제 내가 살던 대로 살겠다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생활 습관이라는 것이 뭐 지금 뭐 이게 좋은지 몰라도 풍요한 서양적인 그런 생활 습관을 별로 안 따르려고 한다고 합니다. 잘 못, 뭐 그걸 가지고 뭔가 하면 물적 부분에서 보면 잘 못 산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조금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나라가 잘 살아도 전 국민이 잘 사는 게 아니라 대부분 소수 왕실의 재산이 다 집중돼 있죠. 그리고 뭐 집을 지어준다 뭐 한다 그래도 뭔가 하면 다 시혜성으로 왕실에서 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1인당 국민 소득이 높은 건 아닙니다. 국가의 소득은 높지만 그 소득은 다 왕실이고 왜냐하면 자원이 뭔가 하면 다 왕실 소유이기 때문에 왕실에서 기름 팔아가지고 왕실이 돈을 가지고 국가 재정을 쓰고 국민들한테 용돈도 나눠주고 집도 지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이야기는 자연 자원이 많다고 많은 나라가 부자냐 잘 사냐 그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연 자원이 지속적인 성장을 제한한다. 재미있는 케이스가 있는데 자 그러면 어떤 나라가 잘 사냐 그러면 대부분 중위도 국가들이 잘 산다고 합니다. 중위도 국가가 잘 산다. 자연자원이 그렇게 안 풍부한 중위도 국가다. 중위도 국가라는 것은 위도로서 지구가 적도가 있죠. 적도하고 그 다음에 양남극 국가가 있습니다. 그 사이의 나라들. 적도 근처에도 나라들이 많고 사람이 많이 삽니다. 적도 근처는 잘 못 살아요. 중위도는 어떤 특징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중위도죠. 어떤 특징을 가지냐 그러면 사계절이 뚜렷합니다. 사계절이 뚜렷하면 필요한 게 많아요. 집도 멀쩡한 게 있어야 되고 사계절에 따라 옷이 다 필요합니다. 어쨌든 냉방, 난방 온갖 게 다 필요하죠. 그러니까 살기에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나라 사람들이 잘 살더라고요. 거기에 비해서 적도에는 그 양극에는 사람이 안 사니까 적도에 사람들이 많이 산다고 했는데 적도 지방 사람들은 사실은 사는데 별로 필요가 없어요. 필요한 게 별로 없어요.
천지에 널리 있는 것이 과일이고, 뭐, 야자고, 바나나고, 그냥 따 먹으면 됩니다. 옷도, 뭐, 팬티 하나 가지고 1년 살아도 돼요. 팬티, 그 다음에 셔츠 하나만 있으면 그냥 뭐 1년 내내 사는데 문제가 없고, 어디든 자더라도 뭐 감기 안 들리죠. 안 추우니까. 즉, 살기에는, 그러고 뭔가면 자연자원으로 봐가지고 적도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풍부한, 예를 들어가지고 농작물, 농작물이 풍부하고, 비도 많고, 물도 풍부하고, 날씨도 좋고, 뭐 종종 너무 더워서 문제지만, 더우면 뭐 시원하게 이제 나무 밑으로 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성장하는 사람들이 보면 그런 패턴에서 환경보다는 결국은 사람들의 의지라는 이야기입니다. 필요하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죠. 중위도 국가 사람들은 뭔가 저축을 하고 뭔가 이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해가지고 뭔가 저장을 안 해놓으면 죽습니다. 겨울에 얼어가 죽는 거죠. 집이 없으면 뭔가면 죽는다는 이야기죠. 잘못하면 얼어가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실하게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중위도는 성장을 빠르고 그 다음에 적도는 상대적으로 뭔가 하면 별로 필요한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더 행복해요, 사실은. 행복도를 조사해보면 당신은 행복합니까? 그걸 물어보면 적도 지역, 해가 많이 쬐는 나라 사람들이 다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낮더라도 사는 건 행복한 거죠. 별로 뭐 욕심도 없고 이제 그런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말하는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이라는 그런 물적 기준으로 봐가지고는 성장에서가 오히려 풍요한 자원이 별 문제가 아니더라. 별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뭔가 하면 이런 나라들이 별로 잘 못 살더라. 뭐 중동 지역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그러면 뭐 지금은 국유화가 왕실을 보유하면서 어쨌든 1인당 GDP는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왕실의 소득이지만 총 국민이 가지는 거는 그 나라가 가지는 돈은 많은 셈이죠. 많은 셈이지만 실제 국민은 잘 못 살고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나라가 성장을 잘했냐 그러면 성장은 전혀 못했던 겁니다. 그 나라가 이 국민소득이 높은 것은 생산성이 높아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자원을 팔았어 높은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나라들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죠. 이게 언제까지 팔 수 있을 것이냐. 곧 고갈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내가 파는 물건이 없어지면 그다음부터는 나는 팔 게 없으면 그냥 영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라들도 걱정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그런 나라들의 걱정이 더 크죠. 자원이 떨어지면 지속적인 성장이 안 되는 것이냐. 뭐 아니면 이제 이걸 전 세계적으로도 봅시다. 이 천연자원, 소위 그 땅에서 파내는 천연자원이 이제 없어지면 어떻게 될 것이냐. 회복 불능 자원이 고갈되면 성장의 한계에 이를 것이냐. 이게 한때 인류가 걱정했던 이슈입니다. 1970년대부터 이게 굉장히 이 걱정을 했습니다. 이 제일 큰 걱정을 끼친 요소가 석유였습니다, 사실은. 인간들이 대량으로 쓰고 있는 이 회복 불능 자원. 그러니까 땅속에 있는 자원이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원유입니다. 가장 많이 뽑아 쓰는 것이 원유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고갈의 걱정을 제일 많이 했죠. 한때 모르다가 70년대 와가지고는 유가가 엄청나게 오르면서 야 이거 고갈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한번 했어요. 최근에도 2008년인가 9년인가 10년인가 북경올림픽 때 베이징 올림픽 하기 몇 년 전에 세계적으로 유가가 100몇십 불까지 올랐습니다. 유가가 굉장히 올랐는데 이제 그 원인은 베이징 올림픽을 하기 위해 가지고 중국이 뭐 올림픽 시설뿐만 아니라 전 국가적인 소위 토목 사업을 일으켰죠. 토목 사업을 일으킨다는 것은 건설을 한다 그러면 그때는 기름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온갖 중장비들이 다 수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 전 세계적인 기름을 뭐 원유를 엄청나게 쓰면서 세계적으로 유가가 그렇게 굉장히 올랐습니다. 그게 이제 그 요인이었던 것이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고 나가지고 다시 폭락을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일시적인 요인이구나 하는 건데 이제 베이징 올림픽 전에 유가가 많이 오를 때는 야 이거 또 이제 기름이 고갈돼 가지고 망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고갈되고 나면 사람들이 그때는 야 차는 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이런 것들도 다 기름에서 나프타를 빼가지고 다 만든 화학 제품들입니다. 온갖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다 기름에서 나온 겁니다. 연료뿐만 아니라 운송 장비의 연료뿐만 아니라 전기뿐만 아니라 온갖 우리 물건들이 기름을 빼고 나면, 원료를 빼고 나면 도대체 쓸 수 있는 게 없어진다. 야, 이러면 망한다 라는 그런 걱정을 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천연자원의 고갈에 대한 걱정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지금 걱정하느냐? 걱정 안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이 걱정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70년대, 60년대 말에 로마 보고서라는 게 나왔는데, 그때 이제 어떤 게 나왔냐 보면, 이제 그게 이제 보고서가 나오고, 처음에는 그 공감이 없다가 석유파동으로 유가가 확 오르고 나니까 이제 그 보고서에 다들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근데 그 보고서에는, 자, 지금 1970년대 식으로 기름을 쓰기 시작하면 현재 우리가 확보되고 발견되어 있는 유전에서 나오는 기름은 2000년대 들어가면 다 고갈된다. 알고 있는 우리가 이 매장량을 알고 있죠. 그죠? 매장량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매달 매년 뽑아내는 양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딱 계산해보니까 간단하게 나와요. 뽑아버리면 결국은 2000년대 들어가가지고는 전 세계적으로 유전의 기름은 다 말랐다. 그럼 우리 망한다. 이게 이제 그 보고서의 요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입니다. 망하는 해를 2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아무도 석유 고갈을 걱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그 계산이 왜 틀렸느냐? 기술 진보를 계산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한된 자원의 사용 방법 개선, 자원 재활용, 새로운 물질을 발견 등의 기술 진보를 예상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특히 유전에서는 어떤 기술 진보가 있었냐고 하면, 기술 진보 덕에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은 동일한 매장량이 있는 유전에서 더 많은 양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파이프 꽂아가지고 파이프에서 나오는 것만 뽑아냈죠. 그러면 지금은 이제 그 밑에 있는 것까지도 다른 파이프를 꽂아가지고 물을 집어넣어가지고 밑에까지 탈탈탈 다 털어냅니다. 그러면 더 많이 뽑아내죠. 그 다음에 더 큰 것은 새로운 그 뒤에 엄청나게 많은 전 세계의 유전이 발견됐습니다. 그때 발견된 것의 서너 배 이상의 유전이 지금 발견된 거죠. 서너 배 이상의 훨씬 더 많은 유전이 발견됐고, 또 계속 더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 혹은 옛날에는 알고 있는 유전이었지만 기술이 없어서 그 기름을 못 뽑아내는 유전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심해 유전이라고 합니다. 큰 바다, 북해라든지 큰 바다 속에 있는 유전 같은 경우는 옛날 기술로는 그걸 못 뽑아냈어요. 알고는 있었지만 뭐 정확하게 몰라도 대충 알고 있었는데 그걸 감히 하지도 못했는데, 요즘에는 뭐 우리나라에 이제 조선소에서 그걸 만들죠. 그 플랫폼, 엄청나게 큰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그 바다 중간 망망대해 중간에서 그 시스템에서 뭔가만 뽑아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길립니다. 등등 옛날에 비해 가지고 뽑아내는 기술, 그다음 발견해내는 기술, 뭐 운송해내는 기술, 모든 기술에서 훨씬 더 진보하면서 옛날보다 우리가 채굴할 수 있는 양이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 기술 진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자원이 고갈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자, 경제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기술 진보고 여기까지 같이 이야기합시다. 이런 기술 진보에 따라 가지고 제약이 극복되고 그 제약성이 확 커집니다. 확 넓어집니다. 그래서 쉽게 고갈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진짜 고갈이 되더라도 걱정이 없는 것이, 진짜 고갈이 하루아침에 고갈이 툭 안 된다는 얘기죠. 자연자원의 가격, 희소한 자원의 가격이 자원질환을 유도한다. 점점 그 자원 양이 줄면 가격이 오르죠. 여러분들 수요공급 배운 내용이 그겁니다. 자원이 줄면 가격이 오릅니다. 가격이 오르면 점점 그 자원을 아껴 쓰는 겁니다. 비싸게 쓰는 거고 덜 쓰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지, 그게 뭔가 어느 순간에 다 뽑아서 가지고 없어진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자,
석유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인데 석유에 대해서 지금 산유국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사실은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지금 이제 아무도 석유 호가를 걱정 안 해요. 한번 유가가 100달러대를 넘어보니까 별로 걱정 안 해요. 최근에 뭔가 하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이 급속도로 늘어난 계기가 언제냐 그러면 아까 말한 베이징 올림픽 전이었습니다. 유가가 100달러를 넘고 베이징 올림픽 일시적인 효과였지만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가 120달러까지 치고 나니까 그때부터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쫙 가기 시작했어요. 왜 신재생 에너지냐? 뭐 자연을 위해서 라기보다는 가격이 되는 거죠. 가격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때가 이제 가격이 뭔가 하면 신재생 에너지도 이제는 소위 가성비 영역에 들어온 거죠. 그 전까지 기술은 있었고 많이 하고 있었는데 신재생 에너지가 발전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굉장히 비싼 거죠. 굉장히 비싼데 그거 말고 아까 지금 말한 대로 기존에 뭔가 하면 석유 발전을 하는데 그 석유 가격이 굉장히 비싸진다 그러면 이제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용이 더 낮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한 150, 배럴당 150달러 정도로 옵니다. 배럴당 150달러가 넘어간다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하지 마라 그래도 모든 나라가 다 그거 할 겁니다. 그리고 기름 안 써요. 기름을 사용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용을 안 할 거라는 얘기죠. 자, 자원이란 것은 갑자기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확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공급량이 줄면서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뭔가 하면 더 이상 사용이 안 되는 겁니다. 고갈이 되지도 않아요. 뭐 또 다른 식으로 뭔가 하면 사용이 안 되는 예로 드는 것이 우리가 지금 석탄입니다. 석유 이전에 많이 사용되는 주 에너지원이 석탄이었죠. 발전원이었고 에너지원인데 지금 석탄을 잘 사용 안 하죠. 그리고 석탄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석탄 사용에 대해서 비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석탄 가격이 비쌌어? 아니죠. 석탄 가격 가지고는 뭐 석탄 가격은 지금 뭐 옛날에 비해서 훨씬 더 싸졌습니다. 왜냐하면 석탄을 사용 안 하기 때문에. 자, 이건 왜 사용 안 하느냐? 석탄은 뭐 석유에 비해서 훨씬 더 땅속에 묵은 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사용 안 하는 것이 석탄 대신에 석유를 사용하는 것이 석탄은 썩이 지저분하죠. 그래서 깨끗한 에너지를 찾는 겁니다. 가격이 같으면 석탄보다는 깨끗한 에너지 석유를 썼던 겁니다. 가격이 비싸지면 한때 베이징 올림픽 전에 석탄이 조금 그 수요가 늘긴 늘었었습니다. 늘었다가 다시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잘 살게 되면 깨끗한 거, 환경의 가치를 더 비싼 가치를 지불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런 지저분한 것, 에너지를 안 쓰려고 하는 겁니다. 에너지는 고갈에 대해서 안 쓰는 것이 아니고 천연자원은 고갈에 대해 가지고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수요 변화랄까 아니면 공급량이 줄면서 가격이 올라가지고 더 이상 사용이 안 될 따름이지 고갈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경제학을 알고 모르는 차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이 고갈론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가지고 공포 마케팅을 많이 합니다. 공포 마케팅을 많이 하고 여러분들 뭐 소설이나 아니면 게임이나 아니면 모락이나 그런 데 보면 뭐 미래 사회는 인류가 뭐 인간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뭔가 하면 지구가 황폐화되어 있고 뭔가 하면 이 석유가 자원이 다 떨어져 있고 그래서 석유를 찾기 위해 가지고 서로 아기다툼을 하고 있고 그런 게 나오죠. 그죠? 그런 것들이 뭔가 하면 이런 변화를 잘 이해를 못해서라는 거죠. 인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에 대해서도 전 세계적으로 뭔가 세계적으로 본다 그러면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이제는 인류는 자원을 다 고갈시킨다라는 이야기하죠.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 선진국 중에 인구가 늘는 나라가 없어요. 다 줄어요. 지금 대부분 선진국은 인구 감소에 따른 이 멸종 걱정까지 할 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곧 인구가 팍팍 줍니다. 물론 이제 인도나 아니면 아프리카 나라들도 인구가 늘어요. 후진국들은 인구가 늘어요. 후진국들은 인구가 늘는데 그걸 제외하고는 대부분 선진국들은 인구가 줍니다. 그 후진국들도 조금 이제 먹고 살게 되면 다시 또 인구가 안 늘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인구 폭발에 따른 지구의 무슨 문제? 그건 다 지났네. 오히려 이제 그 반대 문제라는 거죠. 즉, 세상을 뭔가 하면 지금까지 봤던 것에 단순한 현재 과거가 그대로 반복된다.
라고 생각하면 이런 오류를 많이 범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그거죠. 옛날에 반복이 계속된다. 근데 이제 반복이 안 되는 이유는 이 인간의 능력이죠. 기술 발전을 한 능력과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시장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시장의 반응이라는 것이 거기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바뀌는 거죠. 그럼으로써 뭔가 하면 고갈은 사진에 원래 발생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고갈을 막는다 또는 고갈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고 자연히 비싸져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용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자, 이상이 이제 경제 성장, 그러니까 경제가 어떤 나라가 왜 잘 살고 못 사느냐, 그 차이가 뭐냐 하는 거죠. 그 차이는 결국은 생산성이다. 생산성은 그런 기본적인 자원과 기술, 투입 요소와 기술에 따라 결정된다 라는 게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 후반부 책의 내용은 그러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뭘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경제 성장을 빨리 촉진시킬 수 있느냐. 모든 나라는 더 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국가 지도자에 해야 될 일이 이거죠. 사람들이 잘 살게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모든 대통령들은 다 뭔가 하면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 소득주도 성장, 뭐 온갖 경제 정책을 이야기하죠. 그거 다 뭔가 하면 나는 이렇게 성장을 하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성장을 하느냐. 즉 그런 정치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문을 여기서 이제 배울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교과서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 세부 내용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쭉 보겠지만 일단 이 8가지 봅시다. 경제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하느냐? 뭐 순서대로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저축과 투자의 장려를 통해서 자본을 늘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외 투자의 장려. 이것도 자본을 늘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육의 장려. 아까 말한 휴먼 캐피탈을 늘리는 겁니다. 휴먼 캐피탈. 건강과 영양 증진. 휴먼 캐피탈이나 아니면 그냥 투입되는 노동력의 질을 높이는 거죠. 재산권 확립과 정치적 안정도모. 이거는 생산 기술입니다. 법 체계도 생산 기술에 포함됩니다. 법 체계, 생산 기술. 자유무역의 촉진. 이것도 일종의 생산 기술입니다. 자유무역으로 사이즈가 크지만 생산 기술이 더 고도화됩니다. 연구개발의 장려, 생산 기술이죠. 그 다음에 뭐 인구 성장. 이거는 이제 좀 중립적입니다. 이게 성장에 반드시 좋고 나쁘고 이렇게 보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개발 국가에서는 인구 성장을 억제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장보다 인구가 더 빨리 늘어나면 점점 더 가난해지죠. 그래서 저개발국에서는 강력한 산화 제한 정책을 하죠. 우리나라도 1970년대, 80년대까지는 그랬습니다. 중국도 한 4, 5년 전까지 그랬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인구가 안 늘어요. 그러면 이제 애를 놓자라고 이제 그 반대 정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인구 성장은 조금 이제 상황에 따라가도 다른 그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통해 가지고 국가는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